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아들을 장가 보내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장가를 안 가길래 왜 안 가냐고 잔소리도 했었는데 막상 아들이 새 가정을 꾸렸다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물론 아들한테 말하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며 웃을 게 뻔하기에 말은 안 했지만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묵혀왔던 짐을 해결한 것도 있어서요. 이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 사연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식구도 참 많았네요. 6남매 중 제가 막내였는데 1년만 따져도 첫째랑 6살이나 차이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여섯 살이었을 때 큰오빠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터울이 컸는지 감이 오시겠죠. 집에서는 늘 언니, 오빠들 틈에 치여 살았고 저는 맨 끝자락에 매달린 덤 같은 존재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많은 식구 중에 딱 한 사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감기 기운이 있다고 눕더니 그날로 일어나지 못했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다고 했었습니다. 가장이 사라진 집에서 6남매를 혼자 키우려면 엄마가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쯤엔 언니 오빠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고 게다가 원래 저희 친정이 가난한 편은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던 땅도 많았고 당시 집에서 부리던 일꾼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농사를 크게 지었으니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죠. 그런 풍족한 환경에서 큰오빠와 셋째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까지 갔습니다. 언니 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둘째 오빠는 시골에 남아 농사를 지었지만 농업 고등학교를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배움의 길을 어느 정도는 밟았던 셈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만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저만 예외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애가 뭘 더 배우냐 이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저는 고향에서 겨우 중학교만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국민학교만 보내려 했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불고 매달렸죠. 그때 둘째 언니가 옆에서 거들어줬어요. 엄마, 오빠들은 다 대학도 가고 언니들도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나도 학교 계속 다닐래요. 됐어. 너는 그냥 집에 있다가 선보고 시집이나 가. 돈 아깝게 뭘 더 배운다고 그래. 엄마, 요즘 세상에 중학교는 나와야지. 시집가서도 못 배웠다 그러면 무시당해요. 그건 다 사람하기 나름인 거야. 쟤는 집에 있어도 돼. 정숙이 너는 참견하지 말고 저리 가. 왜 쟤만 안 된대? 큰오빠랑 지석이는 다 보내놓고 다른 건 내가 챙겨줄 테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줘요. 그렇게 언니들이 같이 설득을 해서 겨우 중학교를 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눈치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나는 부탁해야 겨우 되는 애구나 하는 걸요. 그게 자존감이라는 걸 갉아먹더군요. 딱 봐도 느껴지시죠? 우리 엄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별거 없고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10살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눈을 흘기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 애비 잡아먹은 년, 저저 재수없는 년. 어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땠겠어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자면 제 잘못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지만 아무튼 누구든 탓을 해야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다들 거기에 그냥 편승한 거죠. 어머니도 저를 냉랭하게 대했으니 누가 저를 이뻐하겠어요? 심지어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컸는데요, 뭐. 그나마 둘째 언니가 저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업어가며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등에 업혀 논두렁을 돌아다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타지에 나가 결혼했어요. 언니가 짐 싸서 나가던 날 저는 대문 기둥 붙잡고 서 있었죠. 언니,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언니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쭈, 이게 언니 결혼하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정연아, 나도 마음 같아선 데려가고 싶지. 너도 크면 언니 마음 이해할 거야. 편지할 테니까 답장해. 알았지? 언니가 떠나고 나니까 집안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컸어요. 요즘 말로 자존감이 형편없는 상태로 어딜 가나 소심하고 주변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버린 거죠. 그러니 어딜 가든 사람이 작아지고 다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악순환에 고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야간 고등학교가 딸려 있는 공장으로 취직을 해서 나갔어요. 둘째 오빠가 공부가 하고 싶으면 여기라도 가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공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기름 냄새, 쇠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낮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리면 바로 잠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둘째 오빠가 저를 공장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도 기억이 나요. 정연아, 너가 공부 계속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찾아본 거야. 집에 있으면 엄마 눈치만 더 보잖아. 여기선 돈도 벌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딸 수 있으니까 너한테는 이게 제일 나아. 오빠도 과제하느라 바쁠 텐데 알아봐줘서 고마워. 나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보탬이 될게. 보탬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그냥 결혼 자금이나 모아. 그럼 오빠 간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겨요. 오빠들은 고향에서 돈을 받으며 하숙집에서 편하게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공부하고 싶으면 공장에 와야 한 게요. 그때는 그게 차별인지도 몰랐어요. 둘째 오빠도 저도 그게 이상한 건 줄도 모르고 저는 둘째 오빠한테 그저 고마워했고 오빠도 제 감사를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저는 계속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긴 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매달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고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도 참 웃겨요. 그렇게 서러웠으면서도 돈은 또 보냈어요. 가족이니까요. 사랑받고 싶은 미련이 계속 남아서 그걸 못 끊었던 거죠. 그 시절 제 유일한 낙은 공장 친구들과 음악다방 가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것이었어요. 아시죠? 음악다방. DJ가 엽서 읽어주고 신청곡 틀어주고 괜히 분위기 있어 보이던 그 시절 말이에요. 저희는 월급날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모였어요. 야, 정연아, 오늘은 네가 쏘는 거다. 월급 제일 늦게 받았다고 징징거리더니 제일 먼저 탔잖아. 내가 왜 싸? 내가 맨날 집에 돈 보내느라 제일 가난한 거 모르냐? 너는 혼자 벌어 혼자 쓰잖아. 에이, 또 집에 돈 보낸대. 너 진짜 효녀다, 효녀. 집에서도 너가 예쁘게 꾸며서 번듯한 남자 데려가는 걸 더 좋아하실걸? 너는 꼭 연애 얘기로 빠지더라. 나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차 마시는 게 더 좋아. 남자 필요 없거든.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방에 앉아서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들은 이 금방 학교 다니는 대학생인데 같이 얘기하자면서요. 저는 처음에 고개도 안 돌렸어요. 그런데 영자가 또 일을 냈죠. 왜 모른 척해? 대학생이라잖아. 우리 같이 놀아보자. 됐어. 괜히 엮였다가 이상한 사람들일지도 몰라. 저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앉아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나눠요. 어머,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느 대학이요? 진짜 대학생 맞아요? 그럼요. 저희 다 같은 과 친구들입니다. 아까 건 그냥 한 말이고요.
할 거 없으면 앉아서 가위바위보라도 하죠 뭐. 그 학생들이랑 영자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그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게 됐죠. 저는 솔직히 좀 얼떨떨했습니다. 대학생이라니요.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헤어지던 때 한 남자가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 만나자는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힌 쪽지였어요.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도 반듯하고 말도 점잖았거든요. 정현 씨,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서 다시 만나요. 오늘은 친구들이 있어서 길게 못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현 씨랑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참 달콤했어요. 저한테 대학생은 별세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남자가 저한테 호감을 표시하니까 가슴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늘 외롭고 정에 굶주려 있던 제가 그 어프로치를 어떻게 거절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저는 어쩌면 너무 쉬운 상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몸이고 마음이고 다 줬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주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생인 그 사람은 아는 것도 많았고 멋있었고 다정했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으면 괜히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결국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거 내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요즘처럼 병원 가서 상담받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친구들한테 조언 구하는 시대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저 공장에서 일하던 22살이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설마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무섭기도 했고 창피하기도 했고 그런데 또 뱃속 아이 생각하면 눈물도 나더라고요. 복잡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마주 앉혔을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도 한참을 묵묵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을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도망가면 어쩌지, 모른 척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소중한 생명인데 나쁜 생각은 말자.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진짜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아, 살았다 싶었어요. 그때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이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이렇게 된 거 지금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나 대학생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이해를 못했어요. 농담이겠지 싶었죠. 무슨 소리야? 대학 다닌다면서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 그러고 중간고사 끝나면 보자고 할 때도 있었잖아. 지난번엔 축제도 갔다 왔다며. 그게 대학생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다방에서 너희랑 놀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사나이 자존심에 그걸 다시 수습을 못했어. 솔직히 그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간 그 사람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제가 믿었던 대학생이라는 껍데기가 그냥 말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나 사실 공사장에서 일해. 고향에 있다가 아는 형 따라 올라와서 기술 배우고 있는 거고 그날 다방에 같이 있던 애들도 다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 대학생 아니야. 그날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누가 봐도 대학생 같았어요. 옷도 깔끔했고 말도 그럴듯했고 얘기할 때 과제가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게다가 당시엔 전화도 휴대폰도 없었고 그 사람이 말하면 저는 그냥 듣는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한 번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제가 화가 난 적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여기서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수업 끝나고 바로 온다며. 미안해. 오늘 학교 축제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뒷정리 좀 하느라. 내가 괜히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 화났어? 내가 미안해서 과방에서 이거 가져왔어. 그러면서 손수건을 내밀었는데 거기에 진짜 대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진짜 대학생이구나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대학 축제 현장에서 주운 거였다더군요. 참 기가 막히죠. 항상 만나던 장소도 대학가 근처 다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근처가 바로 공사 현장 옆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온 거였던 거죠.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는 말도 믿었고 학교 앞 분식집이라며 데려간 곳이 사실은 노동자 식당이었던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대학생들도 이런 데서 밥 먹는구나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죠. 아니, 순진하다 못해 멍청했다고 해야 할까요? 요즘 아가씨들은 다들 똑똑해서 눈치를 금방 채겠죠. 그런데 그때 저는 공장에서 일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22살이었어요. 세상에 남자가 거짓말로 여자 마음을 얻으려 한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저에게 다정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생이 아니라는 게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제가 동경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솔직히 이야기했고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지? 우리 아이 책임진다는 거잖아. 그거만 약속하면 나도 더 뭐라 안 할게. 당연하지. 내가 대학생 아니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 오히려 지금 나 돈도 벌고 일 열심히 해서 먹여 살릴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어요. 이미 저한테 거짓말을 한 사람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그때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면서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해도 별말을 안 했어요. 뭐 아기 얘기를 숨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크게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혼수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였죠. 기대를 애초에 안 했으니까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조촐하게 짐을 챙겨서 살림을 합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자기 고향으로 데려갔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먼 시골 출신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집에 가보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늙은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마루는 삐걱거리고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방은 눅눅했어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곧 집을 구해서 데리러 오겠다 며칠만 있어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죠. 며칠이면 며칠이지.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됐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남편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그 집 골방에서 낳았어요. 병원은 꿈도 못 꿨죠. 동네 산파 할머니 도움받아서 낳았어요. 진통 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원래 애 낳는 건 다 그런 거다 하고 말만 하셨죠. 딱히 절 괴롭히시려는 건 아니고 단순히 돈이 없어서 도움을 못 주셨어요.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고 겨우 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지요. 저는 그 미역국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사경을 넘나든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을 받고서는 드디어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금방 다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데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방은 눅눅하고 기침은 멈추질 않고 안 그래도 안 좋은 살림에 입 하나 더 늘어서 시어머니 눈치는 더 심해지고 저는 애를 안고 밤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있다간 애도 나도 같이 말라 죽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았던 거예요. 당신 나 언제 데리고 갈 거야? 집 구할 테니까 며칠만 있으라며. 근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줄 알아? 이제는 어디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얼굴 보자마자 바가지부터 긁냐? 짜증나네. 그냥 기다려봐. 갓난아기 데리고 갈 데가 어디 많은 줄 알아? 사람이 고생하는데 참견하지 말고 잠자코 여기 좀 있어.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그 말 듣는 순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믿고 기다린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진짜로 결심했어요.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친정으로 가자고요. 이 집에서 더 있다가는 애도 저도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애를 낳은 지 열흘 만에 그 어린 걸 안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산후조리도 못한 몸으로요. 그런데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죠. 생사를 넘나드는데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어요? 친정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머니는 제 꼴을 보고 혀를 찼고요. 둘째 오빠는 거의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애를 안고 왜 왔어? 애 아빠는 어딨어? 오빠, 나도 모르겠어. 며칠만 있으라더니 몇 달째 데리러 오지도 않아. 애 낳은 거 보고도 그냥 가버렸어. 좋다고 결혼한다 나가놓고선 그 집에 붙어있지 왜 왔어? 애까지 낳고 와서 이제 어쩌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 하셔서 뭐예요? 아가씨 몸도 안 풀렸는데 일단 이부자리라도 필게요. 그러고선 둘째 새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저는 둘째 새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에 눈물을 말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되자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남편을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주변 수소문했겠죠. 두 사람이 남편을 끌고 와서는 마당 한가운데 앉혀놓고 다그쳤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집은? 직장은? 애까지 낳았는데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연이 데리고 가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두 발로 못 나갈 줄 알아? 마당에 앉혀놓고 오빠들이 다그치자 남편은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형님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정연이랑 우리 애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돈 모아서 방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몇 달째 못 구했다는 게 말이 돼? 애가 그 냉골에서 애 낳다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설명을 해봐. 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일하자고 해서 제가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았던 돈도 다 날아갔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를 그렇게 쉽게 당해? 영수증은? 계약서는? 형님들, 저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태어났고 도망칠 수도 없고 제가 죄인이에요. 정연이 버릴 생각 없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눈가를 훔치더라고요.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결국 오빠들과 언니들이 돈을 만들었습니다. 결혼해 나가 있던 언니들까지 모여서요. 이걸로 올라가서 방구하고 살림 마련해라 하면서 돈을 내주더라고요. 냉랭하던 어머니도 추수 끝나면 조금 더 보태주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다시 올라가면 남편이랑 열심히 일해서 꼭 갚아야지 하고요.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이 뒤집혔어요. 언니 오빠들이 우리 주려고 찾아놓았던 돈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집안에 있던 돈까지 전부요. 어머니가 아끼던 금가락지 같은 것들까지 싹싹 긁어서 사라졌더라고요. 범인이 누구겠어요? 네, 제 망할 놈의 남편이었어요. 그 인간이 우리 식구들이 돈 꺼내줄 때 어디에 현금을 보관하는지 다 봐두었다가 몽땅 들고 간 겁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전셋집 하나 얻을 만한 거금이었지요. 그걸 싹 다 털어간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둘째 오빠는 분노로 벽을 치고 어머니는 주저앉았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잘못된 선택이 결국 우리 집까지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고 안 그래도 우리 집 식구들 눈치 보고 살던 저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당시 둘째 오빠가 경찰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경찰에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사람 찾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웠죠. 아마 남편을 찾아서 마당에 무릎 꿇렸을 때도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한 번만 더 찾아달라고요. 결국 오빠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고 며칠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소가 나왔다는 거였죠. 그렇게 찾아낸 남편은요, 떡하니 멀쩡한 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반지하도 아니고 골방도 아니고요. 번듯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간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사기, 돈 날아갔다고요? 다 개소리였죠. 그 인간은 돈을 사기당한 적도 없었고요. 그냥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기둥서방으로 들어가 있었다더라고요. 둘째 오빠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사기당했다며? 돈 없다며?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돈은 다 어쨌어? 아, 왜 이래? 사람 사는데 찾아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자고.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우리 애는 어쩔 건데? 나랑은 뭐였니? 너도 참 미련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직접 말해줘야 돼? 네 알아서 키우라고. 하여간 이래서 촌티 나는 년들 한 번 놀아주면 정도를 몰라. 그러면서 배째라나 뭐래나 진짜 그런 태도였어요. 오빠가 그 말 듣고 그놈 자식을 두들겨 패주긴 했지만 결국 저와 남편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죠. 그나마 사정사정해서 남편 쪽으로 아들 출생 신고만 하고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그땐 아이가 아버지 없는 호적에 올라가면 평생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제 인생은 이미 망했다 쳐도 애 인생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은 또 사라졌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참 재주도 좋아요. 그때부터 저는 젖먹이 아들을 업고 다니며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 아들은 잘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애는 등에 업혀서 잠들고 저는 그 상태로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그랬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 오빠들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제 상황이 안타깝긴 한데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이미 어렵게 돈을 마련했는데 그걸 통째로 날렸으니까요. 그 와중에 큰오빠가 결혼 예물을 팔아서 반지하 단칸방 하나를 구해줬어요. 그때 오빠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연아, 보란 듯이 잘 살아. 이제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잖아. 조카 잘 키워야지. 그러다가 힘들면 말해라. 오빠가 어떻게든 봐줄게. 저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엉엉 울었어요. 그 뒤로는 그냥 살았습니다. 악착같이요.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길고 또 긴 세월이 그렇게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여관을 인수했는데 그게 조금씩 잘 되더니 번듯한 모텔 건물이 되었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지금은 여러 채의 모텔과 상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대단하다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요, 정말 말로 다 못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은 게 제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는 제 젊음이었고 제 인생이었고 제 삶의 이유가 되었죠. 아들은 정말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어요. 인물도 좋았고요. 늘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서는 늘 1등만 했어요. 저는 학부모 모임 가면 괜히 어깨가 올라갔죠. 주변에서 대체 어떻게 하면 영준이처럼 키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솔직히 저는 대답 못했어요.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애가 그냥 저보다 훨씬 낫게 태어난 것 같아요. 거짓말 같겠지만 제 속을 썩이지도 않았고 제 앞에서 불평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얘가 애가 맞나 인생 한두 번 더 살아본 애 같다 웃으면서 생각해보기도 했고요.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시험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고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 인생 고생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 뭐랄까, 고생값을 이제야 정산받는 기분이었달까요. 남들 다 편하게 사는 동안 저는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왔는데 그 보상이 이 아이 하나로 다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만 딱 하나 고민이 있다면 결혼이 좀 늦었다는 거였죠. 요새 젊은 사람들 다 늦게 한다고는 하지만 마흔이 코앞인데도 태평하기만 한 모습이 속이 좀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말 못했어요. 제가 결혼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애한테 빨리 결혼하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합니까? 저는 그저 속으로만 바랐죠. 좋은 짝 만나서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장난 아니고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짜냐? 너 또 일 핑계 대면서 미루는 거 아니지? 엄마도 괜히 기대했다가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할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아들이 소개해준 아가씨는요, 참하고 맑고 청초했습니다.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린데도 영특하고 지혜로워 보였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박또박했고 괜히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치렀어요. 예비 며느리 집안은 훌륭했습니다. 다 법조인 집안이었고 예비 사돈과 안사돈도 인격이 참 좋으셨어요. 제가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도 흠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괜히 허리를 더 꼿꼿이 세웠습니다.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자리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무사히 준비되었어요. 저는 아낌없이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결혼식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었어요. 제 결혼은 엉망이었지만 아들 결혼은 다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요즘 스팸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오더라고요. 끊으면 또 오고 또 오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나 영준이 아빠야. 전화 받아.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인간입니다. 제가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애가 아파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이 이 타이밍에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걔 결혼한다며? 호텔에서 한다고 소문 다 났더라. 내가 아버지인데 혼주석은 내가 앉아야지. 설마 나 빼고 하겠다는 건 아니지?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혼주석을 앉아? 애 태어난 뒤로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타령은 왜 해? 당신 애 나이는 알아? 연락 안 했다고 아버지 아닌 건 아니잖아.
호적도 나한테 올라와 있는데 무슨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이 못하는 거지. 괜히 나 막으려다 결혼식장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 하나 비워놔. 망신? 너가 결혼식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 집 망신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오고 싶으면 너가 훔쳐갔던 우리 집 돈이나 갖고 말해. 도대체 영준이 결혼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들은 거야?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릴라니까 바른 대로 풀어. 어떻게 알긴. 니네 집 인간들은 결국 다 내 손아귀에 있어. 그리고 양복도 맞춰야 되니까 돈 좀 보내. 뭐? 양복? 당신이 우리 집 돈 들고 튄 게 얼마였는지 기억은 나니? 양복은 무슨 정신 차려? 그래, 내가 결혼식에서 어떤 짓 할지 궁금하면 그렇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와 봐. 아무튼 내가 한 말 다 진심이니까 준비 딱 하고 있어. 그리곤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제가 다시 걸었을 때는 이미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속이 터져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런 뻔뻔한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예전에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정에 굶주렸던 철부지 20대 처녀가 아니었고요. 어쩔 줄 몰라서 주저앉고 울기만 하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제 제 밥벌이 제 손으로 하고 사람 상대해가며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전화 끊고 나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사람이요,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지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누웠다가 일어났다, 물 마셨다가 다시 누웠다가 괜히 휴대폰 들여다봤다가 혹시 또 문자 올까 봐요. 진짜로 그 인간이 결혼식장 와서 소리 지르면 어쩌나, 혼주석 앞에서 난리치면 어쩌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경호를 더 붙일까? 입구에서 아예 막을까? 아니면 미리 경찰을 부를까?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인간은 정상적인 사고로 일을 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통하면 제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제가 계속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영준이가 보더라고요. 엄마, 아까부터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계속 안 좋은데 혼자 앓지 말고 말해봐요. 저는 아무 일 없다 하려다가 그게 또 안 되겠더라고요. 애 결혼인데 저 혼자 끙끙 앓는 것도 웃기잖아요. 아휴, 네 친아버지한테 전화 왔다. 결혼하는 건 어찌 알았는지 결혼식에 와서 혼주서가 앉겠다네. 내가 절대 오지 말랬더니 막으면 결혼식장에서 망신 주겠다고 협박하더라. 청첩장도 다 봤으니까 찾아오겠다는데 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기가 막혀서. 사실 아들이 자라면서 저한테 대놓고 자기 친아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 친정집 가면 오빠랑 언니들이 하는 얘기를 아예 못 듣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죠.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잠깐 가만히 있더니 웃더라고요. 웃어요, 애가. 엄마, 그냥 꼭 오시라고 하세요. 그날 아주 재밌을 거예요. 뭐가 재밌어, 너 결혼식이야.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그 인간이 와서 난리치면 사람들 입에 뭐라 오르겠어.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엄마, 사실 저 그 사람한테 연락받은 적이 있어요. 뭐? 언제? 왜 말 안 했어? 그 인간이 그냥 연락할 인간이 아닌데 뭐 해코지라도 당한 건 아니지? 대학 다닐 때부터요. 갑자기 연락 와서 생활이 어렵다. 몸이 안 좋으니까 제 생각 난다고 아들 한번 보자 그러던데요. 처음엔 저도 그래도 아버지니까 궁금해서 찾아갔었는데 그간 외삼촌들이랑 이모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바로 알겠어서 엄마한테 따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했어요. 어차피 영준이가 그 인간 호적에 들어가 있는 이상 마음만 먹으면 어디 사는지 알아내는 거 어렵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더 쉽잖아요. 이름 하나만 있어도 찾는 세상인데요. 연락처야 어떻게든 알았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요. 예전에 연락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 제가 천륜을 끊지 못하고 영준이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마음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핏줄인데 하면서 보냈죠. 그 자리에서 얼굴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삼촌이랑은 간간히 연락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속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괜히 보냈구나. 천륜이고 뭐고. 그냥 다 무시할 걸. 괜히 사람 노릇한다고 보내서 또 엮이게 만든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런데요, 정작 영준이는 태연했습니다. 얼굴에 별 동요도 없고 화도 안 나 보이고요. 오히려 제가 더 흥분해 있었죠. 그리고 그때서야 영준이가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왔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요.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까지 전부요. 저는 듣는 내내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도 애는 끝까지 담담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해놨다면 엄마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그래서 저는 아들의 계획을 돕기 위해 오빠들하고 언니들한테도 얘기를 꺼냈어요. 그 인간이 결혼식에 온다고요? 그 인간이 진짜로 오겠다고 한 이상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우리 결혼식장은 호텔이었습니다. 사돈댁이 오랫동안 법조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로비부터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화환도 쫙 깔리고요. 괜히 제가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되더라고요. 우리 쪽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꽤 오래 했고 저희 형제가 6이잖아요. 오빠와 언니 가족은 물론이고 친지들까지 다 모였으니까 말 다 했죠. 문제는 그 인간이었어요. 신랑 부모 입장 순서가 됐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사회자가 또박또박 멘트를 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이었죠. 어디서 빤지르르한 양복을 차려입고 그 인간이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는 번들번들하게 넘겨놨고 구두도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빙글거리면서 제 옆으로 와서 섰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원래 거기 서 있어야 할 사람처럼요. 오늘 날씨도 좋네. 역시 호텔에서 하니까 뽐 난다. 사돈들이 역시 돈이 좀 있으신가 봐. 입 닥쳐. 불러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조용히 있다가 가. 아, 영준 엄마,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결혼하는 좋은 날인데 좀 웃어. 이렇게 나처럼 말이야. 정말요. 그 자리에서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았어요. 딱 한 번 숨을 깊게 쉬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곧 시작될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입장하는 길, 즉 신랑 신부가 걷는 그 길 아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 사기꾼 자식,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음악이 끊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전부 남편이었죠.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단상 밑으로 막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가져간 내 돈부터 내놔. 우리 집 망하게 해놓고 무슨 결혼식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 중에 이러면 안 되지. 아, 당신들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니는 우리를 잊었어도 우리는 너를 평생 못 잊어. 야, 이 새끼야. 계약서 들고 왔다. 네가 도장 찍어놓고 튄 거 다 증거 있어. 그리고선 결국 끌려 내려온 전 남편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여기저기 치이기 시작했지요. 그간 쌓인 게 많았던 사람들의 한풀이가 시작됐고 저는 옆으로 슬쩍 빠져서 그 꼴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 손들이 어찌나 맵던지 전 남편은 양복도 다 찢어지고 코피도 터져선 이리저리 뺨을 맞았는지 안 빨간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손댈 필요도 없겠다 싶었네요. 평생 남의 돈 들고 도망 다니던 인간이 그날은 도망도 못 가고 얻어만 맞고 있으니 비참함의 끝판왕이었죠. 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도 사람들은 멈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내 돈 내놔 사기꾼. 교도소 다시 가야지.
그 소리가 호텔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사람들 떼어내고 상황 정리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양복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그 인간이 경찰 사이에 서 있더라고요. 아까까지 빙글거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겁먹은 눈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저를 향해 이게 뭐냐고 아각 소리를 지르는데 전 남편의 신원을 확인한 형사가 남편 뒤통수를 빡 때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결혼식을 1시간 뒤로 미뤘어요. 다행히 그날 예식이 우리밖에 없어서 가능했죠. 그리고 그 인간한테는 사정이 생겨서 예식이 1시간 앞으로 당겨졌으니 늦지 말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2시간 먼저 도착한 셈이었죠. 호텔 측에도 미리 얘기해뒀습니다. 비용 더 내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예약 손님이 없으니 괜찮다며 협조해줬어요. 우리 사돈들이 법조계 사람들이잖아요. 범죄자를 잡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더니 그 덕도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불러 모은 사람들은 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돈 훔쳐 달아났을 때 있죠? 그게 그날 잠깐 눈 돌아서 한 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인간은 상습 사기꾼의 절도범이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동안에도 전 시부모님이 간간히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걔 때문에 못 산다고 눈물 바람이셨습니다. 사기를 치고 돈을 훔치고 경찰이 시골까지 찾아와 행방을 묻는다며 힘들어 하셨거든요. 교도소에도 들락날락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 버릇을 못 고쳤던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큰 대형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대요. 그냥 동네에서 몇 푼 뜯어먹는 수준이 아니라 뉴스에 이름 한 줄 스쳐 지나갈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걸 영준이가 먼저 경찰을 통해 들었던 겁니다. 그 인간 호적에 영준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수사하던 경찰이 아들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혹시 연락이 온 것이 없냐고 직접 찾아왔던 거죠. 영준이도 그때 마음을 굳혔대요. 이참에 아예 단죄해야겠다고요. 알고 보니 그전에도 영준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찾아와 생활고니 뭐니 하면서 돈을 틈틈이 뜯어갔던 모양이었어요. 몸이 아프다, 사업이 망했다, 딱 한 번만 도와달라 이런 소리로요. 처음에 영준이도 몇 번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니까 피가 섞였다니까 그 말에 흔들렸던 거죠.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나면 또 연락이 오고 또 보내면 또 연락이 오고 그게 반복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그 돈 못 벌어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봐요. 너무 속상해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히더군요. 저는 그 인간이 제 돈 훔쳐간 것만 억울한 줄 알았지. 제 아들 돈까지 뜯어먹고 있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계획을 수정했어요. 이왕 그 인간이 결혼식에 온다니까 그간 전 남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같이 복수하자고요.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투자 사기로 전 재산 날린 사람, 가게 담보 잡혔던 사람, 심지어 노후 자금 맡겼다가 날린 사람까지. 엄마, 그러니까 꼭 결혼식 오라고 전해주세요. 오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형님들도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지연이도 도와주고 있어요. 갑자기 나오는 예비 며느리 이름에 저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뭐? 지연이도 알아? 결혼 앞둔 애한테 이런 더러운 얘기를 다 했다고? 너 진짜 엄마 속 뒤집어 놓는다. 우리 결혼식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오히려 지연이가 더 적극적이에요. 사기꾼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요.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꼭 대갚아 주자고요. 예비 며느리주 담당이 사기 사건이라더니 사기꾼을 정말 혐오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처리가 수월히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한 피해자들은 전부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전 남편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덮치기로 한 거였어요. 그날 호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괜히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양복 입고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아마 전 남편은 당당하게 혼주 노릇을 하고는 우리 축의금을 들고 도망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본가요? 같은 일을 2번 당하게요. 저는 그 인간이 제 친정돈 들고 달아나던 날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결국 흠씬 두들겨 맞은 채로 비틀거리던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혼주 자리에 앉으려다가 그보다 더 뜨거운 맛을 보게 된 거죠. 그제야 좀 어울리는 자리에 선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들도 모두 경찰을 따라 나갔는데요. 가면서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눈이 찡했습니다. 정말 남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 장례는 다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흩어진 의자 세우고 음악 다시 준비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참 사람 사는 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다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멘트를 하고 음악이 흐르고 신랑 신부가 환하게 웃으면서 입장하는데 저는 그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더라고요. 혼주 자리는 큰오빠가 앉았습니다. 저를 위해 월급을 갑을 받아 전세금을 해주려다가 그 돈을 통째로 도둑 맞고도 결혼 예물을 팔아 방을 얻어주었던 큰오빠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런 사람만이 마땅히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아들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집 구경하러 몇 번 가봤는데요. 둘이 사는 집인데도 웃음소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아끼고 위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못 가졌던 걸 제 아들은 가지고 사는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은 바로 구속됐어요. 수배 상태였으니 절차도 빠르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살겠다고 연루됐던 사기 사건을 아주 낱낱이 불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기꾼들까지 줄줄이 엮여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그 바닥에서는 배신자라고 소문이 퍼져서 벼르고 있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구속을 마치고 나와도 한동안은 도망 다니며 살아야 할 거라고요. 뭐 그거야 제 알바는 아니긴 해요. 어차피 꽤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할 테니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 나이에 들어갔으니 바깥 하늘을 마음 편히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간 나쁜 짓을 했으니 그 대가는 치러야겠죠. 저는 이제 더 생각 안 하려고요. 대신에 요즘 제 생각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아들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일만 하며 살았잖아요. 하루가 모자라게 뛰어다녔고 쉬는 날이란 걸 언제 가져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젊을 때 음악다방에서 신청곡 적어내던 그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도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건 다 접어두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시간을 비워두고 있어요.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아무 일 안 하고 음악만 틀어놓고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요. 서점에 가서 괜히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기도 합니다. 뭐 대단한 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언니들이랑도 전보다는 좀 더 자주 만나고 있어요. 예전엔 만나면 늘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고생했는지 그런 얘기만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도 이제 나이를 제법 먹었지만 그래도 언니들 사이에 있으면 제가 제일 요즘 애거든요. 그래서 유행하는 거 찾아다 갖다 바치느라 좀 고생이긴 합니다. 오빠들이랑도 다 같이 여행 한번 다녀왔어요. 차 안에서 옛날 얘기하다가 웃기도 하고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서 서로 다독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구비를 돌고 나니까 이제야 그때를 그냥 그때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자신한테 조금 잘해주려고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기억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을 못 주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잘못 선택한 남자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그 덕에 더 단단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건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하루하루 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살아보는 게 제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인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올해 아픔 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